봄비가 막 그친 아침이었다. 유리창을 스치는 바람이 겨우내 묵은 먼지를 털어내듯 부드럽게 지나갔다. 동네 작은 도서관의 반납대 위에 누군가 오래 쓰다 손때가 깊이 스민 양장본 한 권이 누워 있었다. 책 등의 천은 누렇게 변했고 모서리는 종이장처럼 얇게 달아 보였다. 강미화는 손끝으로 상처의 위치를 찾는 사람처럼 책을 들어 올렸다. 본문 페이지 끝에서 종이가 살짝 들떠 있었다. 잘 쓰인 문장처럼 잘 사용된 책일수록 망가지기 쉬웠다. 그렇지만 미화는 알고 있었다. 많이 손을 탄 책은 쉽게 버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의 체온이 문장 사이사이에 눌어붙어 다시는 지워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바늘에 하얀 실을 꿰었다. 숨을 가볍게 고르고 들뜬 페이지의 가장 얇은 층을 들어 올려 한 땀 한 땀 이어붙였다. 실이 종이의 길을 따라 미끄러지며 지나갈 때마다 마치 누군가의 말을 대신 꿰매주는 기분이었다. 이런 아침이면 오래전 잊은 마음들이 의자 밑 그림자처럼 슬그머니 움직이곤 했다. 그날 오후 문화센터 복도에 햇살이 오려진 종이 조각처럼 흩어졌다. 그 빛을 가르며 천천히 걸어오는 사람이 있었다. 정갈하게 빗어 넘긴 은빛 머리, 걸음을 멈출 때마다 미세하게 떨리는 입술. 미화는 그 옆모습을 알고 있었다. 오래전 여름 축제의 끝나지 않는 소음과 함께 꺼져가는 조명 속에서 어른어른하던 그 표정까지도. 그가 먼저 불렀다.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다. 혹시 강미화 씨? 미화는 숨을 들이켰다. 그 이름을 마음속에서 몇 번 접었다 폈다. 그리고 조용히 답했다. 한태수 맞죠? 그의 눈빛이 한순간 흔들렸다. 그 흔들림 속에서 시간이 반짝했다. 10대에 했던 약속과 지켜지지 못한 기다림, 그리고 서로의 입술 끝에만 맴돌다 사라진 변명들. 그 모든 것들이 미세한 먼지처럼 햇살 속에서 떠다녔다. 여기서 다시 보내요. 그가 말했다. 미화는 웃지 않았다. 웃음은 아직 다른 페이지 어딘가에 있었다. 밤이 내려앉아 그녀는 집 안 깊숙한 곳 묵직한 금속 서랍을 열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버리지 못한 종이들. 납품서, 외상장부, 손때가 묻은 봉투들. 그리고 1998년 겨울 날짜가 박힌 신문 스크랩. 제목은 이랬다. 부실 의혹 중소기업 연쇄 위험 금융권 대출 회수 가속. 기사 말미에 적힌 이름 하나. 한태수. 그녀는 그 이름을 천천히 접었다. 그리고 다시 펼쳤다. 접힌 자리에 과거와 현재가 맞물렸다. 그녀는 결정했다. 아직은 모른 척하기로. 때로는 모른 척하는 게 진실을 견디는 방식이니까. 일주일이 지나 미화는 그가 돕는 글쓰기 모임의 한자리에 앉았다. 창틀 너머에서 나뭇잎들이 사람의 말처럼 속삭였다. 앞에 선 남자는 위스키처럼 단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글은 사실을 알아보는 연습입니다. 사실이 아픈 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미화의 손바닥에 가만히 내려앉았다. 바늘을 쥐을 때처럼 어디를 꼭 눌러야 하는지 정확히 알려주는 감각이었다. 모임이 끝나고 그는 다가왔다. 차 한 잔 괜찮을까요? 차는 글처럼 식기도 하죠. 미화가 대답했다. 식기 전에 마시죠. 그가 미소 지었다. 그러나 차는 금방 식었다. 둘은 식은 찻잔을 손에 쥔 채 과거를 아주 천천히 데웠다. 말들은 느리게 흘렀고 침묵은 한 번씩 반짝이며 그들 사이에서 머물렀다. 그 침묵이 가장 정확한 고백처럼 느껴질 때 그가 입을 열었다. 그때 미안했어요. 무엇을요? 미화는 질문으로 질문을 덮었다. 대답은 곧장 따라오지 않았다. 그 뒤로 둘은 한두 번 더 마주쳤다. 책 얘기, 동네 얘기, 날씨 얘기 사이로 단어 하나가 흐릿하게 떠올랐다. IMF. 둘 다 아는 단어였지만 누구도 먼저 발음하지 않았다.
사람은 가끔 마음이 덜 아물었을 때 가장 중요한 말을 미룬다. 집으로 돌아오면 자식들이 그녀를 보호하려 했다. 딸 오서진은 계약서처럼 정확한 말투로 말했다. 엄마,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건 좋은데 엄마에게 이익이 되는지도 생각하셔야 해요. 아들 오민재는 단호했다. 엄마 상처만 안 받으면 돼. 근데 그 아저씨 뭐 하는 분이랬지? 미화는 담담히 답했다. 은퇴한 기자. 그러자 서진의 눈꼬리가 아주 조금 흔들렸다. 경제 쪽인가요? 아마도. 밤이 깊어가자 미화는 서랍으로 다시 갔다. 신문 스크랩 뒤에 숨어있던 작은 메모 하나. 남편의 필체였다. 기사가 나가면 끝이야. 그러나 끝이 꼭 파산만은 아닐 수 있어. 누군가 살리려면 누군가는 먼저 멈추게 해야 한다. 글씨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사실을 쓸 때 사람의 손은 흔들린다. 그 흔들림을 믿을지 말지는 남는 사람의 몫이었다. 다음 만남에서 미화는 더 이상 돌려 말하지 않았다. 태수 씨 기사 봤어요. 그의 고개가 아주 조금 숙어졌다. 그랬군요. 그 기사 때문에 우리 집이 무너졌다고 나는 오래 믿었어요. 준비되어 있었던 듯한 그의 호흡이 길어졌다. 그때 나는 살릴 생각이었어요. 회계가 투명하면 임시자금을 연결하겠다는 조건이 있었죠. 하지만 내부에서 장부가 조작됐다는 심증이 너무 강했습니다. 이름은 말할 수 없지만 당신 남편 곁에 누군가가 숫자를 움직였어요. 나는 기사로 판을 잠깐 멈추려 했습니다. 다만 시간이 없었죠. 미화는 그의 얼굴을 보았다. 거짓말하는 얼굴은 원래의 얼굴보다 더 많이 떨리고 더 자주 눈을 피한다. 태수의 표정에는 상처가 있었고 그 상처의 결은 지나치게 곧았다. 당신이 옳았다면 왜 나는 이렇게 오래 아팠을까요? 옳음이 사람을 다 살리지는 않으니까요. 그리고 내가 그때 옳았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도망치지 않았다고는 말할 수 있어요. 이상하게도 그 말이 미화의 마음을 조금 가볍게 했다. 누군가 자기 자리를 지킨 채 맞은 바람은 시간이 지나면 방향을 바꾼다. 소문은 동네를 발찌처럼 휘돌았다. 첫사랑이 제외했대. 기자였다네. 그럼 그때 그 집도. 말끝은 늘 생략되었고 생략된 자리는 상상으로 채워졌다. 딸 서진은 어머니를 앉혀놓고 차분히 말했다. 저는 엄마 편이에요. 다만 그분이 과거의 아픔과 연결되어 있다면 엄마가 또 한 번 쓰러질까봐 겁나요. 민재는 단순했다. 그 기자 아저씨가 아버지 사업에 쐐기를 박은 거면 전 못 봐요. 미화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를 무너뜨린 건 시대였어. 그리고 우리는 그 시대를 통과했어. 살아남은 사람은 자기 상처를 책임져야 해. 며칠 뒤 미화는 동네 미용실 문을 열었다. 드라이어 소리가 멈추고 유명자의 목소리가 내려앉았다. 마침 잘 왔네. 그때 말이지 문기철 씨가 전표 몇 장을 없애려는 걸 봤어. 내가 주워서 뒀는데 필요할 줄은 몰랐지. 그녀는 서랍 깊은 곳에서 구겨진 봉투 하나를 꺼냈다. 봉투 속에는 외상 매출채권 양도 계약서, 사본, 가짜 거래처 명세, 급히 연필로 끄적인 메시지 한 줄. 브리지 자금 검토 가능하나 재무 투명성 확보 필수. 글 끝에 적힌 이름. 한태수. 붉은 동그라미가 그 이름을 감싸고 있었다. 그 동그라미에는 모욕과 희망이 함께 돌고 있었다. 살릴 수도 있었구나. 미화는 아주 작게 말했다. 유명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는 그랬지. 근데 누군가는 더 오래, 더 많이 속였더라고. 봉투가 가방으로 들어가는 순간 가방이 조금 무거워졌다. 사실은 늘 무겁다. 가벼워지는 건 견디기로 마음먹은 다음부터다. 미화는 태수를 불렀다. 오래된 분식집 빨간 국물이 조심스럽게 끓고 있었다. 김이 올라오며 유년의 냄새가 방 안을 채웠다.
이런 자리에서 사람들은 미안하다고 하거나 변명하거나 아니면 침묵하죠. 당신은 뭘 할 건가요? 그의 젓가락이 조용히 내려놓였다. 사실을 말하겠습니다. 나는 당신 남편에게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사에 조건을 넣었습니다. 회계가 투명해질 때까지 대출 회수를 늦추자고. 하지만 회사는 이미 손댈 수 없는 상태였어요. 나는 늦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편지를 쓰려 했습니다. 그러나 기자가 개인의 사과를 기사보다 먼저 할 수는 없다는 쓸모없는 자존심이 나를 막았죠. 미화는 단어를 한번 굴려보았다. 자존심. 그 자존심 덕에 누군가는 오래 아팠어요. 압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습니다. 미화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그의 앞에 놓았다. 지나간 시간의 기록이에요. 누가 무엇을 했는지 적어도 방향은 보입니다. 이제 나는 그 방향 때문에 당신을 미워하지 않기로 했어요. 다만 다시 만나는 우리는 더 느리게 가요. 느리게. 그는 그 단어를 되뇌었다. 그건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느리게 가는 길에 급커브가 숨어 있었다. 어느 저녁 도서관의 자동문이 조용히 열렸다. 비에 젖은 신발음이 바닥을 찍고 들어왔다. 문기철이었다. 세월이 그의 어깨를 낮추고 눈빛을 좁게 만들었다.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 미소를 지었다. 오랜만이네, 강 사장. 미화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반납대 위에 손을 올렸다. 오래된 책 등을 가볍게 두드리는 손끝이 어딘가 초조했다. 그 봉투 나한테 있어야 할 물건이야. 회사를 살리려던 내 흔적이지. 오해가 많았으니 바로잡아야지. 미화는 천천히 목소리를 올렸다. 봉투를 찾아 몇 년이나 돌아다녔죠. 당신이 지우려던 전표들이 들어있더군요. 그러자 문기철의 미소가 금이 갔다. 사람은 자신이 만든 거짓말과 머무는 방식이 있다. 그는 편하고 익숙한 변명의 의자에 앉으려 했다. 다들 살기 위해서였어. 숫자는 조금 움직였지만 근본은 건드리지 않았지. 태풍이 오는데 울타리를 높이는 게 뭐가 나빠. 그때 도서관 창문을 두드리던 빗소리가 갑자기 세상을 조용하게 만들었다. 미화는 말했다. 울타리를 높이려다 사람을 가뒀죠. 그리고 나가게 만든 건 당신이었어요. 며칠 뒤 동네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 하나가 올라왔다. 오래된 비리 아직도 숨길 건가요? 글에는 구체적인 사실은 없었지만 이름을 유추하기엔 충분한 힌트가 있었다. 누군가는 복수를 시작했고 누군가는 진실을 이기려 했다. 햇빛은 늘 바닥까지 비치지 못한다. 첫 번째 반전은 여기서 시작되었다. 유명자가 미화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가 낮고 빠르지 않았다. 누가 다녀갔어? 미화가 고개를 들었다. 문기철? 유명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사람 예전에 내 남편 장부 복사해달라고 나한테 부탁했던 사람이지. 나는 못 들은 척했는데 그날 밤 누가 몰래 들어왔더라. 그 후로 내 서랍에서 봉투 하나가 사라졌고 며칠 뒤 다시 돌아왔어. 구겨진 채로. 그 봉투 내 가방에 있는 그 봉투와 같은 크기였어. 유명자는 마지막 문장을 아주 또렷하게 말했다. 내 남편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장부를 뜯어갔어. 둘째 반전은 더 깊은 곳에서 솟아났다. 미화는 남편의 작은 메모를 다시 펼쳐들었다. 기사가 나가면 끝이야. 그러나 끝이 꼭 파산만은 아닐 수 있어. 누군가 살리려면 누군가는 먼저 멈추게 해야 한다. 그녀는 그 문장을 처음 보는 듯 큰 소리로 읽었다. 글의 필압이 이상했다. 익숙한 듯 낯설었다. 그녀는 납품서 뒷면에 남편이 적어둔 다른 메모들과 나란히 놓았다. 글씨는 닮아 있었지만 마침표의 위치, 회계 방향, 끝맺음의 습관이 어딘가 달랐다.
그때 아주 옛날 겨울밤의 기억이 문틈으로 들어왔다. 남편이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봉투를 닫으며 말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피곤하다. 그리고 다음날 메모가 서랍에 들어가 있었다. 그 문장이 남편의 것이 아니라면 누구의 것이었을까? 그 답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핸드폰 화면을 밝힌 빛이 그녀의 얼굴을 스쳤다. 미화는 딸 서진의 이름을 눌렀다.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왜? 미화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이 문장 내가 썼니? 잠시 숨이 멈췄다. 내가 아버지 책상에 앉아있던 그날 밤 나는 물도 가지러 나가지 못했어. 내가 울고 있었으니까. 서진의 숨소리가 흔들렸다. 엄마 죄송해요. 그때 아버지가 기사 때문에 망할 거라고 모든 게 끝날 거라고만 말해서. 나는 끝이라는 단어가 무서워서 끝이 꼭 파산은 아닐 수 있다고 믿어보려고 쓰고 싶었어요. 아버지가 그 문장 읽고 잠깐 웃더라. 나도 살고 싶다고. 그래서 그 문장이 아버지 문장인 줄 알고 살았구나. 미화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남편의 목소리를 닮은 위로는 실제보다 더 오래 살아남는다. 셋째 반전은 태수에게로 향했다. 과거 기사 파일을 꺼내본 그는 당시의 편집 기록과 서랍 깊숙한 노트를 꺼냈다. 회색 표지의 작은 수첩에 그날의 통화 기록이 적혀 있었다. 은행 심사역 김모 씨, 대출 회수건 유예 조건 제시. 내부 제보자 문모 씨. 미화의 남편 파트너. 그리고 한 줄 어두운 잉크색으로 밑줄된 문장. 기자의 사과는 기사보다 늦게 도착한다. 그는 수첩을 덮었다. 그의 원칙은 늘 정확했지만 때로 사람을 구하기엔 번역이 서툴렀다. 그날 밤 태수는 미화에게 전화를 걸어 만남을 청했다. 강가에 작은 노을이 내려앉아 있었다. 바람이 물결 위에서 길을 만들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당신의 남편은 그날 나에게 시간을 부탁했습니다. 나는 시간을 빌려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망치지 않겠다고 그때 마음먹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던 그 시절 나조차도 나를 믿지 못했을 때. 미화는 노을의 끝을 보았다. 색이 바뀌는 건 아프지만 결국 자연스러운 일이다. 사람의 마음도 그렇다. 그러나 이 모든 고백과 이해는 또 다른 파도를 불렀다. 동네 커뮤니티의 글은 더 과감해졌다. 미화의 가족을 겨냥한 말들이 달렸다. 누군가는 그녀의 남편을 모욕했고 누군가는 태수를 악마로 만들었다. 민재는 주먹을 쥐고 일어섰다.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서진은 동생의 팔을 잡았다. 분노는 끝을 망가뜨려. 엄마가 살기로 한 방법을 우리도 따라가야 해. 그때 뜻밖의 손길이 미화에게 왔다. 유명자였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마지막 이야기를 하자. 미용실은 조용했고 샴푸 향이 공기를 감쌌다. 유명자는 아득한 표정으로 옛날을 꺼냈다. 그때 문기철은 이미 회사를 빼돌릴 생각을 하고 있었어. 내 남편이 모르는 사이에 거래처를 가짜로 만들어 외상채권을 옮기고 회사 통장 대신 다른 사람 이름의 통장을 썼지. 내가 도장을 봤거든. 내 남편은 그걸 알게 된 날 밤 내게 와서 말했어. 지켜야 한다고. 그래서 나한테 봉투를 맡겼지.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걸 꺼내서 내가 결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나는 그날 이후로 서랍을 잠그고 살았어. 근데 어느 밤 누가 왔어. 내 남편이었어. 봉투를 다시 달라더군. 자기가 먼저 해결해 보겠다고. 다음 날 신문에 내 남편 회사 이름이 실렸고 너는 서랍을 열었지. 봉투는 없었어. 며칠 뒤 구겨진 채로 돌아왔고. 미화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남편이 스스로 책임을 짊어지려 했구나. 그가 떠난 뒤에도 내가 버리지 못한 건 사실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의지였구나. 이제 마지막 장면이 가까워졌다.
글쓰기 모임의 마지막 시간이었다. 태수는 조금 긴 시간을 준비했다. 사실과 진실은 다릅니다. 사실은 발생한 것이고 진실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졸던 사람도 있었고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도 있었다. 미화는 눈을 감았다. 그 말은 오래된 실처럼 질겼다. 쉽게 끊어지지 않을 것 같았다. 모임이 끝나고 문기철이 문틀에 기대섰다. 그의 입꼬리는 마음을 속일 만큼 예의 바른 각도로 올라가 있었다. 나를 악마로 만들 셈인가. 내가 들고 있는 종이 몇 장으로. 그는 한 발 내디뎠다. 미화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종이 몇 장으로 사람을 구할 수도 망가뜨릴 수도 있죠. 하지만 오늘 나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 씁니다. 태수가 걸어들어와 둘 사이에 섰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이건 감정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당신이 한 일은 숫자였지만 그 숫자 뒤에는 사람이 있었어요. 문기철의 입에서 나온 마지막 변명은 지쳐 있었다. 다들 살기 위해서였어. 그 말이 끝나자마자 문밖에서 인기척이 났다. 서진과 민재 그리고 유명자가 문턱을 넘어왔다. 서진이 서류를 내밀었다. 과거 가짜 거래처 명세와 실제 물류 이동 기록의 대조표였다. 민재는 휴대폰을 들어 올렸다. 동네 커뮤니티에 돌아다니던 익명글의 작성자 IP 기록을 확보했다는 메시지가 화면에 떴다. 흔들리던 시간이 멈추는 것 같았다. 유명자는 짧게 말했다. 이제 그만. 오래 속였으면 오래 사과해야지. 그날 밤 도서관에 불이 꺼졌다. 바깥길에는 가볍게 젖은 흙냄새가 떠돌았다. 미화는 반납대 위에 찢어진 그림책을 들었다. 페이지 중간이 크게 찢어져 있었지만 그녀는 걱정하지 않았다. 찢어진 곳을 꿰매면 그 부분이 더 튼튼해져요. 상처가 있던 자리라서 그래요. 옆에서 듣고 있던 아이가 물었다. 그럼 일부러 찢어도 되나요? 미화는 웃었다. 그건 아니지. 그래도 실은 준비해두렴. 다음 날 아침 동네 소문은 사라지지 않았다. 소문은 늘 그렇다. 다만 소문을 감당하는 사람의 자세가 달라질 뿐이다. 미화는 느리게 걸었다. 느리게 걸으면 바람이 먼저 지나가고 눈물이 먼저 마르고 말들이 마음에 흡수된다. 그녀는 전화기를 들어 딸에게 말했다. 서진아, 내가 썼던 그 문장 이제 진짜로 내 문장이 됐어. 딸의 웃음이 들렸다. 엄마 어디까지 행복해지는지 저도 알고 싶어요. 민재는 짧게 말했다. 엄마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만 해. 대신 그 사람이 눈물 보이면 나 안 참는다. 미화는 나무 그늘에 서서 대답했다. 눈물은 누구 것 하나만이 아니야. 해질녘 태수와 미화가 다시 마주 앉았다. 바람은 종이처럼 얇게 불어왔다. 둘 사이에 찻잔이 놓였다. 이번엔 차가 쉽게 식지 않았다. 태수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는 느리게 가기로 했죠. 나는 이제 도망치지 않는 방법을 넘어 머무르는 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미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느리게 가면 실이 엉키지 않아요. 매듭도 정확해지고요. 그는 미화의 손을 바라보았다. 오랜 세월 책을 고친 손. 상처를 다루는 손. 그 손이 이제 자기 자신을 그리고 자신들 사이의 시간을 꿰매고 있었다. 밤이 완전히 내려왔을 때 그녀는 마지막으로 서랍을 열었다. 구겨졌던 봉투를 펼쳐 밑면을 매만졌다. 종이는 시간이 지나면 약해지지만 손이 닿을수록 다시 강해진다. 그녀는 속으로 말했다. 도망치지 않은 사람과 끝까지 버틴 사람과 뒤늦게라도 사과한 사람과 더 이상 속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모이면 한 권의 책이 다시 읽힌다. 제목은 아직 비어 있지만 첫 문장은 준비되어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나머지는 내일을 살면서 쓰면 된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그녀는 웃었다.
웃음은 이제 이 페이지 위에 있었다. 누구의 말도 아닌 바로 자신의 말로. 오래된 실이 마지막 구멍을 통과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은은하고 정확하고 무엇보다 따뜻했다.